CBS와 지식 콘서트가 함께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 변화가 단기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물줄기, 흐름을 변화시킬 거란 전망들이 나옵니다. 우리 삶,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할지 각 분야의 지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의 변화를 짚어주실 분,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와 함께 하지요. 영국에 계신 분 불러보겠습니다. 장하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현재 경제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 네. 3월 인터뷰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전시 상황이다. 세계 경제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로 심각합니다. 미국의 실업자 예. 상황을 보니까 매주 실업자가 300만 명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식 시장은 호황입니다. 대호황. 이건 왜 예, 그런 그렇죠. 거예요, 교수님? 지난 한 30여 년 동안 금융 자유화 개방 뭐 이런 걸 음. 하면서 주식 시장이 완전히 이제 실물 경제하고 괴리가 돼 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도박하는 거지 도박판이 실물 벌어진 거예요? 경제하고, 예, 실물 경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물 경제에 기반한 주가라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일어나는 상황이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금융시장 규제 같은 거를 다시 이제 제대로 재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처음에 좀 한 해 만에 얘기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막 개혁한 것도 다 없앤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음. 지금 다시 또 옛날로 거의 원상복귀를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시군요. 사실 지금, 예, 엄청난 병리 현상인데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이 됐건 뭐 금융시장에서 큰 손이 됐건 음. 이런 상황이 자기들한테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가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아하. 예,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으니까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정도에서 음.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를 변화를 예측하기에 앞서서 사회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를 들어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보편적인 복지, 의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는데 음.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꼭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음. 그걸 조직을 하고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힘겨루기를 해 가지고 뭘 따느냐에 따라서 음. 복지국가라든가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그냥 자기 방어를 못하면 말하자면 소위 1%가 또 나와 가지고 더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지금의 피라미드 사회도 넘어서서 압정형 사회. 세계의 0.1%가 99.9%의 부를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사회. 대부분은 무노동 계급이 되는 이런 사회 출현까지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죠. 지금 어. 0.1%가 바라는 거는 그런 사회니까 자기들이 플랫폼을 다 통제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 안정된 직장 없이 그냥 일 생기는 대로 나와 가지고 일하고, 음.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건 그냥 말하자면 폭동나지 않을 만큼만 그냥 먹게 살게 해 주고 아.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다 맘대로 하겠다." 인제 이런 사회인데, 이게 재밌는 게 1951 년에 미국 공상과학 소설 작가 보네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네. 사람이 썼던,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동 피아노, 영어로 인제 플레이어 피아노 그러는데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바로 그런 사회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모든 게 자동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이제 그게 말하자면 뭐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하는데
할 일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층 0 1% 뭐 경영자 뭐 과학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만 직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는데 인간이 또 노동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면이 많은데 그런 게 물론이죠. 없으니까 예 너무나 다 불행한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얘기였는데 잘못하면은 미래에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죠. 지금 그렇게 최악의 되면은 시나리오를 가정하셨어요. 그렇죠. 예.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4 예. 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4차 예. 산업혁명이 만드는 최악의 상황. 거기에 그렇죠. 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등장하면서 비대면 사회는 더 재촉되고 이 예. 온라인 사회 4차 산업혁명은 더 그렇죠. 가속화되는 뭐 이런 상황들을 지금 가정해 주신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그럼요. 예. 그럼 아니 우리 막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거를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음. 이 기술만으로 세상의 일이 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돼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필요한 노동이 또 생기는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음. 그러니까 로보트를 많이 만들어서 노동자를 많이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로보트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와서 정비하고 수리해 주는 그렇겠네요 사람도 정말. 있고. 예예. 예. 그러니까 자동화된다고 해서 모든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게 직업이 되고 어떤 보수를 받느냐 이거는 기술이 100%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옛날에는 당연한 걸로 여기던 가사노동, 교육, 의료, 뭐 식자재 생산, 배달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아 이런 게 없으면 사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구나.' 그런 중요성을 사람들이 음.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발판을 삼아서 예를 들어 '아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수를 제대로 주자.' 예를 들어 음. 가사 노동 같은 것도 복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가사 노동 수당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예를 들어 의료나 뭐 양로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 고 부분만 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지금 한 초등학교 한 반당 30명 부근인데 그거를 15명으로 줄인다 그러면 갑자기 교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양로원 같은 데도 음. 계시는 어르신들 한 분당 몇 명의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음.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 우리가 이번에 그런 분야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더 일손이 필요하고 그런가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장은 자동화돼서 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지라도 그런 재생산 경제에서 일하는 숫자는 또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런 아까 말씀하신 압정형 사회가 되느냐 아니면 음. 더 연대와 협력을 하면서 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느냐 그거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술 결정론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음. 왜냐하면은 기술 결정론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네. 기술을 통제하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기술이 발전하는 틀 내에서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기술 결정론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요. 경제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와서 한 가지 예. 질문만 더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경제 좀 걱정이에요.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예. 워낙 높고 게다가 자영업자 비율도 25%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답을 좀 예. 주십시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복지제도 자체가 약하죠. 우리나라가 음. 그 GDP 대비 복지 지출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지금도 엄청나게 복지제 퍼주는 거다, 퍼주는 거다 그런 얘기 하는데도 우리 복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면 멀었어요? 아이고 그럼요. 우리나라 지금 복지 지출이
GDP 대비 10 내지 11%인데요. 네. 그렇게 뭐 복지 안 한다고 하는 미국도 19%고 어. OECD 평균이 21%예요. 음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렇군요. 뭐 신자유주의의 모범생이라고 하는 칠레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그 쪼끔 높고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OECD 자영업자 평균이 그 노동 인구의 한 12%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5%란 말이에요. 아.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자기들이 기업가 정신이 높다 어쩌다 하지만 사실상 그 자영업자 비율이 그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 높은데 이런 분들이 지금 커버가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빨리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복지국가 정비하고 특히 그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 커버해 주고 그다음에 노동권 또 강화해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는 그 인제 뭐 플랫폼 노동이 자꾸 나오고 하니까 그 노동자들의 힘이 전체적으로는 약해질지 모르지만 그 틀 내에서라도 예 기본적인 그 노동권을 보장을 해 주는 음. 그런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자꾸 나쁜 면만 보고 뭐 그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안 좋으니까 우리 다 또 허리띠 졸라매야 되니까 뭐 그 복지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들 얘기를 하시는데 도리어 이걸 계기로 삼아서 그런 거를 정비를 하면 음.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인제 자꾸 기술 혁신도 가속되고 그 평생 직장 개념도 자꾸 없어지는 상황에서 예. 노동자들이 그 전직하기 쉽고 구직하기 쉽고 재교육받기 쉬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경제가 잘 그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자꾸 그 보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 이러니까 그냥 다 옛날식으로 말하자면은 돌아가자. 노동권도 없이 복지도 없이 살자.' 뭐 그러려면은 지난 70년 동안 땀 흘려서 경제 개발 왜 했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네요. 이게 그럼요. 예. 예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해답이 분명히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말씀, 낙관적인 결론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지금 이 지식 콘서트를 보고 계시는 고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 힘이 되는 말씀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모범 국가로 꼽힐 만큼 대응을 잘했습니다. 정부가 그 신속하게 대응했고 또 기업들도 정부하고 또 보조를 잘 맞춰 가지고 필요한 거 빨리 생산하고 음. 그 재조직을 했고요. 국민들도 정말 그렇게 어려운데도 방역에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예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이번 일로 한국이 정말 국격이 올라가고 자부심을 가져도 그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인제 바람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또 약점도 또 알아냈잖아요. 예 뭐 복지제도 취약이라든가 특히 예예. 자영업자 보호의 미약 이런 것들을 알아냈는데 그리고 그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인제 특히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가사 음. 노동에다가 그런 다른 그 소위 재생산 경제의 중요성도 절감했고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삼아서 그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면 더 훌륭한 나라,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건강 주의하시고요. 예예. 예. 멀리서라도 이렇게 화상 연결로라도 좋은 말씀들 계속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장하준 교수 만나 봤습니다.